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동맹국 전략무기 전력 점검에서 당연히 뒤처질 거라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의 이유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함정과 미사일 제어 시스템에 직접 연결돼 있었던 것, 즉 한국이 멈추면 미국의 무기도 멈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CNN 등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패권이 흔들린다며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 국방장관은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사실이며 전부 대한민국의 기술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을 멈춰세운 한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NSC 고문이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새벽 4시 백악관 상황실에 충격이 퍼졌어요. 저는 제임스 맥케인입니다. 백악관 산업안보전략 부보좌관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3,500억 달러야. 우리가 70년간 그들을 지켜줬는데 감히 거부한다고? 트럼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NSC 핵심 참모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거부는 예상 가능한 첫 반응이었어요.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죠. 며칠 지나면 비공식 채널로 타협안을 들고 올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재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케인,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한국 정부의 톤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 주한미군 28,500명이 떠나면 한국은 끝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혼자 상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 명백한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트럼프의 버릇이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그랬죠. 철수 카드를 쓰면 어떻습니까? 평택과 군산에서 철수 준비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 국방장관이 서류 가방에서 전략 지도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입니다. 이곳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입니다. 군산 공군기지의 MQ-9 드론은 작전 반경이 1200km에 달해요. 동중국해 전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지들을 잃으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구멍이 뚫립니다.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국방장관의 우려가 터무니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 걱정해야 할 문제였어요. 우리가 떠나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포병 4,500문이 서울을 겨누고 있어요. 중국 해군은 서해를 압박하고 러시아는 동해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군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일주일입니다. NSC 고문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 78%가 정부의 거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철수를 시작하면 공포에 질릴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때 가서야 현실을 깨달을 겁니다. 트럼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45일 시한을 주자. 그때까지 3,500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철수를 시작한다. 트럼프는 펜을 들어 문서에 서명했어요. 붉은 잉크로 쓰인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서명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옆에는 납부 시한 45일이라는 도장이 찍혔어요. 이 문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흘리세요. 압박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백악관의 긴 복도는 새벽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시대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겠죠. 하지만 이번처럼 명백한 사안은 없었을 겁니다. 집무실에 돌아온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150년 전 미국의 독립을 이끈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탑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비공식 채널로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보통이라면 마쿠 협상을 시도했을 텐데 말입니다. 9월 20일
펜타곤 분석관이 긴급 보고를 위해 제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기업 총수들과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삼성, SK, 현대, 한화, LG, 포스코 CEO들이 모두 청와대에 모였다고 합니다. 분석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용이 전혀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참석자들이 완벽하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CIA 서울 지부도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뻔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준비하는 거죠. 기업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쇼를 벌일 거예요. 저는 그런 감성적 대응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의심스러웠습니다. 9월 25일,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미해군 함정 정비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펜타곤을 발칵 뒤집었어요. 부산과 거제의 조선소에서 정비 중인 미해군 함정이 97척이나 됐거든요. 항공모함 2, 이지스 구축함 12척, 잠수함 8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허세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도 돈이 필요해요. 미해군 정비 계약은 연간 8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삼성과 SK가 공동 발표를 한 거예요.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공급 계약을 잠정 중단합니다. 새로운 조건을 협의할 때까지 신규 공급은 없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애플, 인텔, 엔비디아, 퀄컴 모두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자기들 발등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미국 시장을 잃으면 한국 기업들도 망한다고.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국 GDP의 40%가 수출이고 그중 절반이 미국 시장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오래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도 타격을 받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벌써 동요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주일입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NSC 고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끝까지 버틴다면요?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는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 러시아와는 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도 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은 모두 미국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백악관 정원의 가로등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항복 시나리오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죠. 그들은 결국 돈을 낼 것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 며칠 뒤 한국 청와대에서 짧은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의 하청국가가 아닙니다. 70년간 우리 보호 아래 있던 나라가 독립을 선언한다니.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한국의 침묵이 너무 깊고 차분했거든요. 한국의 침묵이 2주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9월 26일 오전 9시 펜타곤 전략실에 긴급 소집이 걸렸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저는 백악관 대표로 참석했죠.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맥케인 부보좌관, 한국이 아직도 반응이 없습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미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저항입니다. 압박을 더 높이면 곧 무너질 겁니다. 펜타곤 전략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부보좌관님, 이 자료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그려진 작전 반경도였어요. 붉은 원이 중국 연안 도시들을 모두 덮고 있었습니다. 평택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륙하는 F-35가 15분 만에 베이징 상공에 도달할 수 있어요. 차드 레이더는 중국 내륙 1500km까지 감시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대체지입니다. 평택을 대신할 곳이 없어요.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너무 멀어요. 오키나와에서 베이징까지는 1800km입니다. 작전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군산 공군기지를 보세요. 크린의 군산이 확대됐어요. 서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비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군산은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최전방 초소입니다. 여기서 날아오른 정찰기들이 매일 24시간 중국 함대를 추적해요.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장님이 됩니다.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평택은 인도태평양의 심장부다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맥케인,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석관이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태평양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미군 기지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한국이 빠지자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리의 대중국 포위망이 무너집니다. 괌과 일본 사이 2000km가 무방비 상태가 돼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 버틸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장관님, 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장관의 부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독자적인 방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독자적 방위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부관이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식 전방위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전면 배치하고 예비군 200만 명을 즉각 동원 가능한 상태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국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케인,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화면에 떴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호주의 K9 자주포 300문,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200문. 숫자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작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4위예요. 이제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언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우산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석관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떠나면 우리 태평양 함대의 정비가 마비됩니다. 화면에 미 해군 함정들의 정비 일정표가 떴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 중인 함정들이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빨간색이었어요. 부산과 거제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조선소보다 빠르고 저렴해요. 여기서 정비가 중단되면 태평양 함대의 3분의 1이 작전 불능 상태가 됩니다.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 조선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게다가 한국만큼의 기술력도 없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먼저 손해를 볼 겁니다. 미 해군 정비 계약은 엄청난 수익이니까요.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중국과 중동에서 새로운 계약을 따내고 있어요. 미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독립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국방장관이 지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맥케인, 이 지도를 잘 보세요. 한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울 건가요? 평택과 군산이 사라진 지도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최전방 기지가 없어진 거예요.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너무 남쪽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필리핀은 인프라가 없어요. 평택 같은 기지를 만들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대체할 곳이 정말로 없었어요. 이 사실이 서서히 제 머릿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우리를 떠날 수 없어요.
국방장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없으면 안 될까요? 크린의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군의 최신 훈련 영상이었어요. K2 전차가 질주하고 K9 자주포가 포격을 퍼붓고 FA-5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었어요. 한국군은 이미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군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어요. 북한과 1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충격적인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건가요? 우리가 보호해주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분석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결론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잃을 게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요.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난 모양이었어요. 맥케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70년 전의 그 나라가 아니에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독립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아시아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복도를 걷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이 보였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산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와 기아 로고가 선명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한국 제품이 미국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반도체, TV의 디스플레이, 자동차의 배터리, 모두 한국산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평택은 인도태평양의 심장부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마비되겠죠. 우리의 아시아 전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라고요. 아무리 강해졌다 해도 미국을 이길 순 없으니까요. 그들이 없다고 세상이 멈추진 않는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 없이 우리의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오하이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케인, 큰일이야. 오하이오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어. 9월 29일 오전 6시 상무부 차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러스트벨트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클리블랜드 공항에 도착하자 상무부 관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보좌관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세 곳의 공장이 이미 가동을 중단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시작된 지 겨우 3주 만에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받다니요. 과장된 보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GM 부품 공장이었어요.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 서성이고 있었어요. 평일 오전인데 왜 일을 안 하는 걸까요? 공장장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맥케인 부보좌관님,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어요. 조립 라인 전체가 정지 상태였습니다. 기계들은 전원이 꺼진 채 조용히 서 있었죠.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산 배터리 셀이 끊겼습니다. LG와 삼성 SDI가 공급을 중단했어요. 재고는 사흘 전에 바닥났고요. 배터리 하나 때문에 공장 전체가 멈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 텐데 말이죠. 중국산이나 일본산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장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전기차 시스템은 LG 배터리에 맞춰 설계됐어요. 다른 배터리로 바꾸려면 전체 라인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예요. 상무부 관료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내부 자료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센서.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제품들의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치명적입니다. 미국 전기차의 70%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요. 이게 끊기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공장을 둘러보니 노동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한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부보좌관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실직해야 하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인데 피해는 미국 노동자들이 받고 있었으니까요. 공장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50명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이미 100명을 무급휴직 시켰어요. 일주일 안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해야 합니다.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는 생명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포드 엔진 공장이었어요. 여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칩이 없어서 엔진 제어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현대적인 자동차는 컴퓨터예요. 반도체 없이는 바퀴 달린 고철일 뿐입니다. 생산 라인을 걷다 보니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라인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 한계입니다. 그 이유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해요. 세 번째 공장은 가전제품 공장이었습니다. 월풀의 세탁기 조립 공장이었어요. 여기는 아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설명했습니다. 어제부로 가동 중단됐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없어서 생산이 불가능하대요. 상무부 관료가 전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만 12개 공장이 멈췄거나 감산 중입니다. 미시간은 더 심각해요. 20개가 넘는 공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러스트벨트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에요. 여기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정치적 타격이 엄청날 겁니다. 점심시간에 노동자들이 모이는 식당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TV에서는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망할 한국 놈들,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어. 한 노동자가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반박했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야. 왜 한국을 건드린 거지? 트럼프가 옳았어. 한국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직해야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한 노조 간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백악관에서 오셨다면서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일시적인 조정 과정입니다. 곧 정상화될 거예요. 일시적이라고요? 우리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는데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죠? 병원비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제 해결될지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식당을 나와서 상무부 관료와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관료가 보고서를 꺼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한 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100만 명을 넘을 거예요.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미국 제조업의 존립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없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10년 넘게 미국 제조업과 함께 성장했어요.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공장으로 가는 길에 시위대를 만났습니다. 일자리를 돌려달라, 한국과 협상하라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시위대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쪽은 한국을 비난하고 다른 쪽은 트럼프 정부를 비난했어요. 미국 내부도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테슬라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파나소닉과 협력해서 자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국 배터리를 안 써서 괜찮습니다. 공장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한국에서 수입해요. 양극재와 분리막 말입니다. 그게 끊기면 우리도 못 버팁니다. 결국 어디든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깊숙이 한국이 침투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된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지역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하이오주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쇄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 화면에 빈 공장들이 비춰졌습니다. 멈춰선 기계들, 텅 빈 주차장, 닫힌 공장문. 러스트벨트가 다시 녹슬어가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맥케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내일 아침 화상회의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 꺼진 공장들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됐어요. 러스트벨트 위기 보고서라고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일시적 공급망 조정이라고 다시 썼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일시적일까요? 한국 없이 미국 제조업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 부품 의존, 전기차 배터리의 70%가 한국산, 반도체의 40%가 삼성과 SK.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본 광경이 답이었습니다. 멈춰선 공장, 실직한 노동자, 분노한 시민들. 잠시의 불편일 뿐이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저도 모르게 한 단어를 덧붙였어요. 아마도.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청업체일 뿐일까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은 계속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펜타곤으로 돌아온 다음 날 미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해군 제독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해군 장교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저는 백악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 해군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 함정 정비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크린의 태평양 함대 현황이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함정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정비 중이거나 정비 대기 중인 함정들이었죠. 현재 한국 조선소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이 97척입니다. 항공모함 2, 이지스 구축함 12척, 잠수함 8척, 그리고 각종 지원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97척이라니 태평양 함대의 3분의 1이 한국에 묶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산의 한진중공업,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울산의 현대중공업. 이 세 곳이 세계 최고의 함정 정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의 비교표였어요. 정비 기간, 비용, 품질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정기 정비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는 18개월에 10억 달러가 듭니다. 한국은 12개월에 6억 달러예요. 게다가 품질은 더 뛰어납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 조선소에 이렇게 의존하게 된 걸까요? 아무도 이런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요? 해군 작전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 조선소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조선소는 이미 포화 상태고 일본은 기술력이 부족해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한국 조선소만이 우리 함정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이나 원자력 추진 시스템 같은 첨단 장비는 한국 엔지니어들만이 완벽하게 다룰 수 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입니다. 화상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한국조선업계 대표가 나타났어요. 대우조선해양 CEO였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미 해군과의 계약은 소중하지만 국가 정책이 우선이에요. 해군 제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한국 CEO는 침착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불가항력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경은 불가항력에 해당해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불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도 이건 동맹국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맹이요.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동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면 속 CEO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어요. 연결이 끊겼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해군 대령이 다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USS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엔진 정비 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하면서 사실상 항해 불능 상태가 됐어요. 화면에 항공모함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함정이 무력하게 정박해 있었어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항공모함이
한국 항구에 갇혀버린 거죠. 얼마나 걸립니까? 미국으로 예인해서 정비하면? 최소 6개월입니다. 그것도 예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요. 엔진이 분해된 상태라 예인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이 무력화된 거예요. 중국이 이 틈을 노린다면 어떻게 막을 건가요? 작전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받지 못하면 우리 함정의 작전 가능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계산표가 화면에 떴어요. 정비 주기를 놓치면 함정 수명이 단축되고 고장 위험이 급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안에 태평양 함대의 절반이 작전 불능 상태가 될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예측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해군이 한국 조선소 없이는 제대로 작전도 못한다니요. 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위험을 방치했습니까? 한국과에 이렇게 의존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해군 제독이 한숨을 쉬었어요. 비용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미국보다 40% 저렴해요. 국방 예산을 아끼려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돈을 아끼려다 안보를 잃게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부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함대가 마비된 틈을 중국이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에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야오닝과 산둥이 함께 기동하고 있었어요. 구축함과 잠수함도 수십 척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부산항에 무력하게 정박한 미항공모함 사진이 이미 인터넷에 퍼졌으니까요. 전 세계가 우리의 약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전부장이 트럼프와의 화상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체 조선소를 찾아 인도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좋아. 대통령님,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럼 한국을 압박해. 경제 제재든 뭐든 써서 굴복시켜. 트럼프가 소리쳤지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압박할 카드가 없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끊긴 후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막막한 표정이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과 달리 우리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군 대령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미 해군의 태평양 작전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실상 태평양 패권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 해군도 멈춘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사력의 핵심 인프라였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한국을 하청업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게 실수였을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해군 대령과 마주쳤어요.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맥케인 부보좌관님,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힘이란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군사력만 있으면 최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군사력을 유지하는 건 다른 나라의 기술과 인프라였어요. 진짜 힘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대령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보이는 힘만 믿고 보이지 않는 의존을 무시했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군 작전 능력 평가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협력 중단 시 예상 피해를 정리했어요. 6개월 내 작전 능력 30% 감소, 1년 내 50% 감소, 2년이면 태평양 함대는 이름뿐인 존재가 될 거였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 현지 연락관이었어요. 부보좌관님,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미국 함정에서 장비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손을 떼는 것 같아요. 막을 수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선소, 그들의 노동자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짜로 독립을 선언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70년간 보호했다고 믿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들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창밖에 워싱턴 야경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수도가 이렇게 무력해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보고서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메모를 남겼어요.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만큼 그들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10월 12일 오후 2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C-17 수송기에서 미군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한 첫 번째 부대였죠. 28,500명 중 1,200명이 먼저 돌아온 거예요. 저는 백악관 대표로 헌장에 나갔습니다. 귀국 환영 행사를 준비했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어요. 승리의 귀환이 아니라 패배의 철수였으니까요. 한 병사가 트랩을 내려오다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70년간 지켜온 자리를 버리고 온 거였죠.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병사. 기지 사령관이 악수를 청했지만 병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을,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죠. 아빠, 왜 돌아온 거야? 한국 좋다고 했잖아.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치인들의 싸움 때문에 쫓겨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부대 지휘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령이었어요. 평택에서 3년간 복무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대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미군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니요.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전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업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군 대령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수송기에서 짐들이 내려졌습니다. 군인들의 개인 물품들,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온 흔적들이었죠. 한 상사가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한국 친구들이 준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별 선물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더군요. 박스 안에는 태극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태극기였지만 의미는 컸어요. 70년 우정의 마지막 증표였죠. 송탄의 신씨 아저씨가 주신 겁니다. 20년간 우리 부대원들을 아들처럼 챙겨주신 분이에요. 헤어질 때 우셨습니다. 병사의 눈가가 부러졌어요.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던 군인이 이별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엔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우리 남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한국에 있어야 할 군인들이 왜 여기 있나요? 군인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철수한 군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지 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미용실, 식당, 매점에서 일하던 민간인들이었죠.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택 기지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곳이 우리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제 남편은 실직했고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평택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이 고향이었죠. 친구들도 다 그곳에 있고요. 이제 아이는 매일 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어요.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집이었고 삶이었습니다. 한퇴역 장군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어요. 나는 40년간 군에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은 없었어요. 우리가 동맹을 저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를 팔았어요. 장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역 군인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한국전쟁에서 3만 7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동맹을 우리가 3,500억 달러에 팔아버렸어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도끼 만행 사건 때 목숨을 잃은 보니파스 대위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이 먼저 우리를 버렸어. 시위대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개입해서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28,500명 전원이 다음 달까지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을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미국 내 기지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요. 장관이 머뭇거렸어요.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현재 검토 중입니다. 진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돌아온 군인들을 수용할 곳이 없었어요. 막사도, 훈련장도, 심지어 가족 주택도 부족했습니다. 급하게 철수하느라 아무 준비도 못했던 거죠. 연간 20억 달러에 주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국내 기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20억 달러로는 평택 같은 기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요. 한국이 제공했던 토지와 시설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중령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5년간 근무했다는 사람이었어요. 부보좌관님,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서 철수한 병력의 3분의 1이 전역을 신청했어요. 차기가 바닥입니다. 명분 없는 철수에 환멸을 느낀 거죠. 중령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전역 신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정보 요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년 넘게 한국을 연구한 전문가들이에요.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또 10년이 걸릴 겁니다. 군의 사기까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었어요. 미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미군이 떠난 자리는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평택 기지는 한국군 신속대응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며 최첨단 방공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누가 진짜 강자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이스라엘식 전 국민 방위 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정찰위성 5기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늦게 펜타곤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군인들이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막사가 부족해서 여기서 자야 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병사들이에요. 세계 최강 미군이 주차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광경이 있을까요? 한 병사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평택 기지가 그립습니다. 그곳이 진짜 집 같았어요. 최신식 막사에 체육관도 있고 볼링장도 있었죠. 여긴 주차장이네요. 옆에 있던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리워요.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죠. 기지 박상인들이 우리 떠날 때 다 울었어요. 70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한 상병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카톡으로 한국 친구들이 계속 연락해요. 왜 갔냐고, 언제 다시 오냐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들에게 한국은 적국이 아니었습니다. 제2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등을 돌렸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철수 군인 수용 현황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숙소 부족으로 3,000명이 임시 천막에 수용, 차기 저하로 4,000명이 전역 신청, 정신과 상담 신청자 800명 급증, 가족 해체 위기 가정 1,200세대. 문제가 산더미였어요.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뉴스 봤어요. 군인들이 주차장에서 자고 있다면서요? 응, 맞아. 이게 우리가 원했던 강한 미국인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꿈꾼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텐트들이 보였어요. 초강대국의 군인들이 노숙하는 모습이었죠. 한 병사가 텐트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는 한국 요리를 실컷 먹었을 텐데 말이죠. 전쟁도 없이 적과 싸우지도 않고 그저 오만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쟁보다 잔인한 패배였어요. 적어도 전쟁에서는 명예라도 지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전쟁보다 잔인한 패배였다.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돈을 아끼려다 명예를 잃었고 힘을 과시하려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인들의 자부심마저 잃고 있었어요. 펜타곤 지하 브리핑룸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10월 16일 오전 6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평소와 달리 이번엔 합참의장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미국 군사력의 최고 책임자가 나선 거죠. 저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합참의장이 첫 마디를 꺼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린의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동중국해에 함정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중국 항공모함 야오닝과 산둥, 러시아 순양함 바랴그, 연합함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7번째 연합훈련입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어요.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합참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미군 작전률이 43%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예요. 43%라니 절반도 안 되는 전력으로 태평양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국방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받지 못한 함정들이 작전불능 상태예요. 게다가 평택과 군산 기지가 없어지면서 감시 공백이 생겼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미군 기지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텅 빈 공간이 뚫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구멍으로 중국 해군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된 거죠. CIA 동아시아 국장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정보력입니다. 한국 국정원과의 협력이 끊기면서 북한과 중국 정보가 차단됐어요. 우리는 지금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눈과 귀였다니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정보들이 모두 한국을 통해 온 거였어요. 합참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빠진 인도태평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합참의장의 공식 발언이었어요. 이보다 더 명확한 인정이 있을까요? 우리의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고백이었죠. 중국은 이미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활동도 급증했어요. 우리가 개입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장면이었어요. 하루에 수십 대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 기지에서 즉시 대응했을 텐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오키나와에서 출격하면 너무 늦어요. 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극동함대가 남하를 시작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한 잠수함들이 동해로 내려오고 있었죠. 러시아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점이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요. 도미노처럼 모든 게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일본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면 다음은 일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 언론 보도가 화면에 떴어요. 미국의 신뢰성의 의문, 독자적 방위력 강화 필요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필리핀,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국들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신뢰의 균열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전체 동맹 체계를 흔들고 있었어요. 북한의 동향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은이 고위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군 철수를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북한조차 우리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군을 쫓아낸 거니까요. 이보다 큰 굴욕이 있을까요? 합참의장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한반도가 빠진 지도를요. 지도에는 거대한 공백이 있었어요. 한반도 방패선이라고 표시됐던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성벽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이 방패선이 없으면 중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미국 안보의 핵심 기둥이었던 거죠. 그 기둥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외교적 파장을 보고했어요. 유럽 동맹국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 때문에 70년 동맹을 벌였다고요. NATO에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 인용됐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끝났다. 이제 유럽은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 독일 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패권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CIA 국장이 경고했어요. 1대1로를 통해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거예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면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력이 결합한다면요. 미국은 아시아에서 완전히 밀려날 겁니다. 합참의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인도태평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이 무거웠어요. 진실을 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미국의 아시아 패권이 종료되고 있다. 하지만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일시적 조정 국면이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 같아서 또 지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진실을 적었습니다. 동맹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된다. 이어서 썼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신뢰를 깨뜨렸다. 그 대가로 태평양을 잃고 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합참의장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힘만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힘은 동맹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브리핑룸을 나오면서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사진들이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판문점 정전협정. 그때는 진정한 동맹이었죠.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혈맹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혈맹,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뜻이죠. 37,000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만든 동맹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였어요. 맥케인 부보좌관님, 중국 함대가 또 움직입니다. 이번엔 필리핀 해역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함대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작전 가능 함정이 부족해요.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는 손이 떨렸어요. 패권은 동맹으로 유지된다. 우리는 그 동맹을 스스로 파괴했다.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세기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과의 결별이었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버린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버린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먼저 신뢰를 저버렸고 한국은 그에 응답한 거였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제국의 황혼 같았어요. 태평양 너머로 지는 해가 미국 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인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신뢰와 동맹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걸. 백악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발표가 나올지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렸죠. 저는 무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연단에 섰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공식 철회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후퇴를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대한민국과의 동맹은 거래가 아닌 신뢰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굴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했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사실상 요구를 철회한다는 뜻이었어요. 완전한 후퇴였죠.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우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끝까지 품위를 지켰어요.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복귀를 받아들였죠. 트럼프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거래의 달인이 처음으로 완패한 거였죠. 미국과 한국은 70년을 함께한 동맹입니다. 이 관계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한 달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더 강한 동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짧은 성명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패배자의 쓸쓸한 뒷모습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의 항복 시나리오부터 패권의 균열까지. 처음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낼 것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 제가 쓴 문장이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교훈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심장이다. 이어서 적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한국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다. 한국은 우리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었고 우리는 한국의 안보 우산이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여전히 우뚝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변과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맥케인 부보좌관님, 오랜만입니다. 정중한 인사였어요. 승자의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맹입니다. 이번 일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기를 바랍니다. 한국 장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게 이런 거였죠. 앞으로는 서로를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무엇이고 얻은 건 무엇일까요? 체면은 잃었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요. 오후에 펜타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분위기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요?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겸손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답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요. 배운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모든 면에서 그들은 이제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하청업체가 아니라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혼자 링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링컨 동상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남북전쟁 때 링컨은 연방을 지키기 위해 싸웠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동맹을 분열시키고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링컨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기념관을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걸.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결국 철회했네요. 응, 다른 선택이 없었어. 창피하지 않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분명 창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더 늦기 전에 깨달아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2025년 10월 11일. 미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패권은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동맹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한국과의 갈등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보여줬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패권은 무너졌지만 동맹은 살아있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자 빛나는 별은 없었어요. 모두가 함께 빛나며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한국과 미국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빛나는 동맹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전등을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얼굴들이었죠.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복잡한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뉴스가 떴어요. 한미동맹 정상화 환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받아들였어요. 70년 우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동맹이었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 달간의 폭풍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도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보면 동맹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중요했어요.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